새로울 신, 매울 신, 무엇보다 믿을 신, 뉴스 신세계. 헬마우스 임경민 작가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매주 화요일에는 이분과 함께합니다. 김민하 평론가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저희 뉴스 아이킥은요, 대전, 충북, 전주, 광주, 목포 등에서는 직접 라디오를 통해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일부부터. 그리고 원주, 강원, 영동 등등 이런 곳은 이제 7시부터 3, 4부 청취하시는데요. 어제부터 대구 MBC에서도 일부부터 청취를 하시게 됐습니다. 사실은 시인의 저녁이라고 시사인물의 저녁이라고 하는 자체 방송이 있었는데 뭐 여러 가지 형편상 이 자체 저녁 시사 방송이 폐지되면서 저희 목소리를 대구 MBC에서도 대구 지역 청취자 여러분들도 직접 듣게 됐는데요. 한편 기쁘면서 한편으로는 지역 시사 방송이 여러 가지 형편상 자기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서울 지역에 목소리를 그대로 듣는 것이 한편으로 안타까운 마음도 들고요. 대구에서 시인의 저녁을 열심히 만들어주셨던 대구 MBC 관계자분들 그리고 청취해 주셨던 청취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대구 지역 청취자 여러분들도 제 목소리 잘 들리시죠?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윤 대통령의 부친 윤기중 교수가 오늘 별세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친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가 오늘 92세를 일기로 별세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오전에 광복절 경축식을 마친 뒤에 병원을 찾아서 부친의 임종을 했다고 하고요. 장례식은 사흘 동안 가족장으로 진행될 계획입니다. 일단 대통령실에서 밝힌 바로는 부친상을 당하기는 했지만 윤 대통령은 18일로 예정된 한미일 정상회담에 참석을 위해서 예정대로 17일에 출국할 계획입니다. 가족장으로 치르기로 한 것도 결국 이제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이유라고 대통령실에서는 설명을 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의 부모상은 2019년에 있었던 문재인 대통령 모친상에 이어서 두 번째고요. 그 당시에도 가족장으로 이제 치른 바가 있습니다. 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유가족들에게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자, 그렇다고 하더라도 오늘 발표한 윤 대통령의 공식적인 8.15 메시지와 행보는 그 나름의 평가를 멈출 수는 없습니다. 자, 오늘 윤석열 대통령 먼저 일본은 공동이익 파트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8.15 때.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8.15 광복절이다 보니까 메시지의 내용이 경축식하고 맞느냐라는 좀 의문이 제기되는 건데요. 오늘 78주년 광복절 경축식이 열렸는데 일본의 제국주의 침탈이라든지 식민 침탈 이런 것들은 경축사에서 사라지고 반국가 세력과 전체주의가 두드러진 경축사였다라고 요약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광복절이 도대체 누구로부터 어떤 나라로부터 어떤 세력으로부터의 독립을 의미하는 건지 기념하는 건지 이런 부분이 잘 드러나지 않았다라는 거고 오히려 일본에 대해서 우리의 이 국방 파트너로서의 입장을 좀 강조하는데 상당한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어떤 내용을 이야기했는지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일본은 이제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파트너입니다. 한일 양국은 안보와 경제의 협력 파트너로서 미래지향적으로 협력하고 교류해 나가면서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함께 기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언론들에서는 일본 제국주의 식민지 시절의 여러 문제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일본의 과거사 부정 문제 이런 것들이 아예 언급되지 않은 점을 지적을 하고 있고요. 최근 한일 양국 사이에 최대 현안이 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언급하지 않은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역대 대통령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당연하게도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서 일본의 과거사 반성 문제를 늘 거론을 했었고 윤 대통령은 반대로 한일 협력의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군사안보협력의 필요성을 오늘 굉장히 좀 강조를 했는데 주일 미군 기지, 주요 군사기지 이제 7곳을 꼽는데 여길 두고 일본이 유엔 사령부에 제공하고 있는 후방기지다라는 식의 이제 표현을 사용하고 한미일 3국 간의 긴밀한 정찰 자산 협력과 북핵 미사일 정보의 실시간 공유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점들을 또 강조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오는 18일 한미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군사동맹에 준하는 그러니까 중국이 최근 표현하는 대로 따르자면 미니 나토를 만들려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하게 되는 대목들이 좀 있었습니다. 반면에 일본 같은 경우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오늘 A급 전범 위패가 합사되어 있는 야스쿠니 신사의 총리 명의로 공무를 복납을 했고요. 자민당의 하기우다 고이치 정무조사회장은 정치인들을 이끌고 야스쿠니 신사를 직접 찾아서 참배하기도 했습니다. 공동이익의 파트너로서 과연 오늘 일본 정치인들의 행보가 신뢰할 수 있는 움직임인지 의문이 좀 들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일본 관련 기념사의 내용 어떻게 들으셨어요, 김민하 평론가? 광복절이지 않습니까? 네. 광복절은 다른 날이 아니고 우리가 어쨌든 해방이 된 것을 기념하는 날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여기에 대해서 그 과거사와 관련돼서 어떻게 됐다라는 서술이 들어가야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일본이 아주 고약하고 혼내줘야 된다 이렇게 말하길 바라는 게 아니라 그건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그런 게 아니라 이 정권의 방향은 지금 확실한 거잖아요. 지금 뭐 아시아판 나토를 향해 가는 게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이런 말씀하셨지만 방향은 굉장히 분명하거든요. 이전에 윤석열 대통령의 인터뷰라든지 이런 것들 다 보면은 그러한 방향이다 그냥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뭐 일본과 협력을 뭐 안 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길 바라는 게 아니라 일본과 외교 안보적으로 협력할 필요가 있어서 협력을 해야 된다 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도 과거사 문제는 어떻게 됐다라든지 어떻게 해결해 나가겠다 이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이게 논리적으로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일본하고 힘을 합치기 어려웠던 이유가 일본과의 과거사 문제 때문에 그것이 좀 어려웠는데 이게 뭐 해결이 됐다라든지 일본의 어떤 전향적인 태도에 뭐 힘입어서 또는 지금 그렇게 말하기 어렵죠. 일본은 전혀 전향적인 태도가 아니고 있던 데 계속 있으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앞으로 어떻게 해결이 될 것이다라는 예고든지 또는 우리가 그렇게 기대하고 있으니까 좀 장단을 좀 맞춰달랄지 이런 얘기가 있어야죠. 근데 그냥 그게 없습니다. 그게 없고 일본하고 힘을 합쳐야 된다. 이게 우선 등장하고 뒤에 얘기하시겠지만 그럼 일본하고 힘을 합쳐야 되는 이유를 설명해야 되는데 이유를 설명하기가 과거사 문제를 통해서 얘기하기는 어려우니 공산당이 너무 나쁘다.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지금. 그렇다고 하면은 저는 뒤에 좀 말씀드릴 텐데 이 연설문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어떤 그런 방식의 어떤 연설문이다라고 평가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전 정부의 이제 연설문, 특히 8.15 경축사를 좀 찾아봤는데 네. 통상적으로 국민들이 기대하는 일본에 대한 언급은 이런 정도일 것 같습니다.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과거 연설문인데 과거를 직시하려는 용기와 상대방의 아픔을 배려하는 자세가 없으면 미래로 가는 신뢰를 쌓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대목이 있고요. 만약 영혼의 상처를 주고 신체의 일부를 떼어가려고 한다면 어떤 나라, 어떤 국민도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을 것입니다. 일본은 이런 문제를 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라고 8.15 경축사에서 이야기를 했었던 대통령은 지금 우리 정부에서 강조하는 이전 정부,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아니고요. 지금 이 연설문은 2014년에 있었던 박근혜 대통령의 8.15 경축사에서 뽑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보수 정부라고 하더라도 8.15 경축사에서 언급해야 되는 어떤 필수 요소들, 특히 이제 일본의 제국주의 시절 침탈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밝힌 바가 있다. 대통령이나 혹은 대통령실에서도 이런 부분을 좀 같이 참조해야 되지 않는가,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경축사를 몇 번을 다시 읽어봤는데요. 어디로부터 우리가 광복했는지가 안 나와 있습니다. 오늘 어떤 날입니까? 일본 제국주의로부터 해방된 날 아닙니까? 그래서 굳이 제가 오프닝에서도 그 말씀을 드렸었는데 경축사 전체에서 읽어보면 어디로부터 우리가 해방된 날인지 무엇으로부터 우리가 다시 국권을 되찾아온 광복의 날인지가 경축사에 안 나와 있어요. 이거 영어로 번역해서 다른 나라 사람들한테 보여주면 대한민국은 어디서부터 해방된 거야? 어디서부터 리버레이션 데이야? 아니 안 나와 있어요. 느낌상 공산주의로부터 해방된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그렇게 읽혀요. 참 재밌습니다. 오늘이 한국당님, 오늘이 6.25인 줄. 내지는 보면 정전 70주년, 한미동맹 체결 70주년을 얘기해서 정전협정 날인가? 공산주의와 맞서 싸워가지고 해방된 날인가? 그래서 이제 공산주의와 관련된 대통령의 언급 부분도 저희가 좀 살펴볼 텐데요. 예. 공산 전체주의 맹종 혹은 뭐 조작 선동, 반국가 세력 이런 단어들이 오히려 더 해방보다도 강조되는 듯한 느낌을 주는 기념사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지난 4월 19일 4.19 기념사에서도 저희가 비슷한 느낌을 받은 적이 있는데 뭐 민주화 운동가라든지 인권 운동가를 이제 폄훼했다라는 논란이 그때도 있었죠. 근데 이번에도 비슷한 내용들이 또 반복적으로 들어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공산 전체주의를 맹종하며 조작 선동으로 여론을 왜곡하고
사회를 교란하는 반국가 세력들이 여전히 활개치고 있습니다. 전체주의 세력은 자유사회가 보장하는 법적 권리를 충분히 활용하여 자유사회를 교란시키고 공격해 왔습니다. 공산 전체주의 세력은 늘 민주주의 운동가, 인권운동가, 진보주의 행동가로 위장하고 허위 선동과 야비하고 폐륜적인 공작을 일삼아 왔습니다. 우리는 결코 이러한 공산 전체주의 세력, 그 맹종 세력, 추종 세력들에게 속거나 굴복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이제 광복절 기념식 경축사인데요. 아까 이제 김민하 평론가가 짚어주신 것처럼 6.25 전쟁 관련된 날인가라는 착각이 들 정도로 공산 전체주의라는 단어가 굉장히 좀 여러 차례 강조돼서 나옵니다. 공산 전체주의 세력과 맹종 세력, 그 추종 세력들이 활개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우리 국민들이 과연 느끼고 있을지, 이걸 두고 이제 광복절 기념식 경축사의 상당 부분을 색깔론과 갈라치기에 할애했다라는 게 야당과 이제 언론의 비판 대목입니다. 얼마 전에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도 공산당 언론이라는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된 적이 있는데, 광복절 경축사로 오히려 그게 더 확대가 되면서 사회통합 메시지를 대신하는 모양새가 됐다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앞서 말씀드렸듯이 왜 이렇게 공산 전체주의에 대한 서술이 길어졌느냐, 일본과 관련돼서 말을 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에요. 과거사와 관련된 말을 하고 싶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일본하고 힘을 합쳐야 되는 건 설명을 해야 되니까 이게 길어진 건데, 근데 저는 뭐 그런 지적, 이게 이제 여러모로 지금 이제 사회 갈등을 유발하고 색깔론이고, 그 다음에 과거에 무슨 이 5, 60년대 무슨 인식을 보는 것 같고, 예비군 훈련 가서나 이제 볼 수 있는 얘기고, 이런 얘기는 하도 해서 이제 더 얘기를 해야 될까도 의문인데, 저는 오히려 이런 부분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거 어쨌든 대통령실이든 과거 청와대든 연설비서관이나 이런 것, 연설문 작성 담당이 있잖아요. 그분을 경질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볼 때 이분이 일을 안 하고 있어요. 이런 얘기를 처음 듣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생각해 보면은 모든 기념일에 다 똑같아요, 얘기가. 이 똑같은 레파토리입니다, 이게. 똑같은 거 컨트롤 C, 컨트롤 V 해가지고 조금 이 순서하고 조금 바꿔가지고 지금 쓰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의심도 들고, 이 심지어는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TPO가 안 맞지 않습니까? 지금 광복절인데 이런 메시지가 나오고, 그럼 이런 연설문을 쓰는 사람은 반드시 경질을 해야 되고요. 심지어는 이거 미국에 가가지고 이제 미국에서 하원 연설한 내용 있잖아요. 그것도 사실 거의 똑같은 내용입니다. 어떻게 계속 이렇게 똑같은 얘기만 합니까? 제가 굳이 오늘 광복절에 일본 얘기하고 싶지 않더라도 의미를 둘 만한 일들은 많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당장 이 며칠 전에 이 마지막 국가유공자, 그러니까 광복군 훈련을 받고 이제 일본에 살고 계시던 분이 이제 어쨌든 귀국을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분이 오늘 이 광복절 경축식에 참여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가 관련된 의미 부여라든지 언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뭔가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사실 이 역량도 발휘할 수 있는 건데, 늘 하던 얘기 똑같이 또 하면서 이게 별로 그렇게 정치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이 있는 것도 아니라고 하면은, 제가 볼 때는 대통령의 어떤 그런 권위라든가 어떤 이런 뭐랄까요, 국민들의 어떤 주는 이미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망치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을 찾아서 경질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대통령의 8.15 연설이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갖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3.1절 연설하고 8.15 연설, 특히 8.15 연설이 대통령 연설 중에서는 가장 중요한 연설이라고 보통 평가를 받거든요. 세 가지 정도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내가 대한민국의 최고 권력이다라고 하는 어떤 권력 행위로서의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사회의 정체성을 선언하고 통합의 메시지를, 그 정체성에 맞춰서 대한민국을 통합하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보통 냅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미래는 이러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사실 한반도 문제 얘기를 하고 북한 관련된 이야기를 하게 돼 있어요. 근데 권력행위, 내가 대한민국의 최고 권력이다라기보다는 내가 대한민국의 일부 특정한 세력을 가진 사람의 대장이다라고 하는 선언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정체성을 선언하고 통합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사실은 전혀 부합하지 않는 갈라치기의 언어, 분열의 언어, 공산 전체주의를 맹종하는 반국가 세력은 척결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너무 강하게 얘기를 하셨고, 한반도의 미래는 북한 박멸을 위한 한미일 군사협력이다라고 한반도의 미래를
를 선언을 한 것으로 보여요. 아마도 18일 날 있을 한미일 정상회담의 예고편으로 보입니다. 아마 군사 관련된 얘기 엄청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오늘 언급에도 직접적으로 그 부분이 또 언급이 돼 있고 한미일 이제 정상회의가 어떤 미래를 가져다 줄 것이냐에 대한 언급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이벤트도 이제 들어있는데 근데 저는 이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느낌이 예를 들면 제가 뭐 칼럼을 써야 되는데 원고지 60매짜리 칼럼이다라고 했는데 원고지 한 20매 썼는데 이제 할 말이 없다. 그럴 때 이제 글이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걸 보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과거 대통령들이 광복절 이 관련된 메시지가 어떻게 나왔느냐에 대해서 지금 우리는 쭉 일본의 과거사 문제를 얘기했는데 신장식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대북 문제도 반드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 당시에 이제 해방 전국에서 신탁 통치나 이런 문제가 결합이 되면서 결국은 분단으로 이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해방 전국에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를 제대로 못한 게 오늘 분단의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 사실 묶어서 얘기해야 되고 그 묶어서 얘기한 결과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어떤 하나의 메시지로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모든 메시지가 분절이 돼 있고 별로 그것은 이건 대북 문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갖고 있는 어떤 철학적 인식이나 이런 것들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결과가 안 나오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또 연설 비서관도 경질해야 되지만 대통령이 이 통치 철학에 대해서 앞으로 굉장히 단련돼야 되고 굉장히 자기의 통치 철학을 수밀관한 어떤 논리로서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설명할 수 있다고 하면은 지금 말한 방향이라든가 이런 거 예를 들면 저 같으면 그 지금의 어떤 정책 방향에서도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논리를. 그럼 우리가 그 논리를 가지고 이런 프로그램에서 우아하게 싸울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이게 뭡니까? 이게 광복절 이 기념사를 가지고. 그래서 여러모로 좀 슬픕니다. 저는. 자, 예. 뭐 각계각층의 여야 간에 뭐 다양한 평가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전 해병대 수사단장 보직 해임 과정이 오락가락해서 하루에 2번 해임을 당하셨더라고요. 박정훈 전 수사단장.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 대령이 지난 2일에 이제 보직 해임 조치가 됐는데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불러가지고 오전에 이야기를 한 거랍니다. 지금부터 보직 해임이다. 앞으로 많이 힘들어질 테니까 잘 견뎌라. 라는 취지로 이제 말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 오후 2시 15분쯤에 이번에는 해병대의 참모장이 전화를 해가지고 이 해임 통보를 번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아직 사건에 이제 확인해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보직 해임을 일단 보류하자라고 사령관에게 건의를 했고 그래서 일단 해임 통보는 보류다. 라고 고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15분 뒤에 2시 30분쯤에 해병대의 인사처장이 이번에는 박 대령한테 와서 국방부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보직 해임 하기로 했다라고 재정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해임했다가 보류했다가 다시 해임을 하는 반나절 사이에 2번 해임이 되는 상황이 벌어졌고 그러다 보니 이 사안을 이제 접한 소위 전문가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군의 핵심 보직자라고 할 수 있는 수사단장을 어떻게 이런 식으로 오락가락할 수가 있느냐. 결국에는 상당한 윗선의 개입이 이 보직해임 단계에서도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지금 드는 대목이 있는 겁니다. 이거 뭐 전화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 뭐 차관도 전화를 했다가 그 국방부 장관 참모도 전화를 했다가 뭐 그래서 이 전화 통화들이 어떻게 시계열로 한번 쫙 봐야 이런 게 조사가 되고 수사가 돼야 좀 실체를 알 수 있을까,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이제 말에 뉘앙스가 있어요. 지금 보면은 해병대 사령관이 지금부터 보직 해임이다. 앞으로 많이 힘들 테니 잘 견뎌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는 네. 본인은 보직 해임 하고 싶지 않았다라는 맥락 아닙니까? 그렇죠. 본인이 넌 너무 괘씸해. 난 너를 보직 해임할 거야라고 얘기했으면 앞으로 힘들 테니까 잘 견뎌라라고 얘기 안 하죠. 앞으로 너는 앞으로 뭘 하지 마.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온 이제 두 번째 이제 해임 될 때도 국방부에서 연락이 와서 보직 해임하기로 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것은 윗선에서 그렇죠. 개입한 것이다라는 그 얘기를 직접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게 뭐 이 개선이 올바르게 된 것이든 아니든 간에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은 당연히 이것은 그 맥락이 뭐냐라는 거는 우리가 명확히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최근에 이 사건을 둘러싼 이 모든 논란이 어디서 왔는지 명확하게 여기서 드러난다고 봅니다. 마음 굳게 먹어라. 두 번째 해임을 할 때는 그렇게 얘기했네요. 앞으로 많이 힘들 것이다. 마음 굳게 먹어라. 앞에서는 잘 견뎌라. 뭐 이렇게 마음 굳게 먹고 잘 견뎌라. 해병대 사령관 말씀은 이런 것이었다. 자, 뉴스 신세계 잠시 광고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뉴스 신세계 두 분과 함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그 박정훈 대령 해병대 전 수사단장이죠. 네. 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다. 이 소식까지 전해드렸는데 그 수사심의위원회는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지금 어제 전해드릴 때도 사실 이제 심의위원회 소집이 제대로 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SBS에서 단독 보도한 내용을 보니까 그 의문이 조금 더 복잡한 양상이었습니다. 이게 보니까 심의위원회의 소집 여부를 결정하는 회의를 여는 게 국방부 검찰단장의 책임인데 이 국방부 검찰단장이 현재 자신도 피의자 신분인 걸로 확인이 된 겁니다. 네. 물론 이제 이번 사건과 직접 관련된 건 아니고요. 얼마 전에 이제 BTS 멤버 진을 보기 위해서 부대를 무단 이탈했다라는 혐의로 이제 수사를 받고 있는 A중위도 수사심의위원회를 이제 신청을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검찰단장이 심의위원회를 소집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거는 직권남용이다라고 고발을 했고요. 지금 고발당한 상태로 역시 마찬가지로 이 검찰단장이 수사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국방부 검찰단이 검찰단장도 수사해야 되고 그 수사를 받아야 되는 검찰단장이 다시 박 대령에 대한 심의위원회를 열지 여부를 결정해야 되고 과연 지금 이게 제때에 맞춰서 제대로 진행이 될 수 있을 것이냐 여러 좀 의문점들이 생기는 부분입니다. 다 같이 수사심의 열면 되지 않습니까? 다 같이 여는 걸로 하고 이걸 열어줘야지. 절차에 맞게 당연히 열어줘야지 뭘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보면은 각각 그 뭐 훈령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공개가 돼 있는데 이거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 관련해서는 검색이 잘 안 돼요. 제가 뭐 과문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추정을 해보면 언론에 나와 있는 것들을 이렇게 쭉 보고서 추정을 해보면 수사심의위원회가 5명에서 20명으로 구성이 되고 그 중에서 5명이 수사심의위원회 이 사건을 심의를 올릴 건가 말 건가를 수사심의위원들 중에서 5명이서 결정을 하도록 돼 있는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이제 검찰단장이 그 5명을 또 소집할지 말지를 판단을 하는 건지 어떤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2021년에 이해람 중사 사건 때 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만들어졌고 이때는 2달 동안에 2021년 6월부터 8월까지 2달 동안에 8차례 이상 수사심의위원회가 개최되는 등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했고 당시 수사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김소영 전 대법관이었습니다. 그리고 수사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군 검찰이 거의 100% 존중을 해서 이해람 중사 사건을 진행을 했던 것으로 이런 기록은 다 나와 있어요. 근데 그 이후에 2022년 정권 교체 이후에 군 수사심의위원회가 제대로 구성이 돼서 활동을 하고 있는지 이것 자체가 검색이 지금 안 되는 상황이다. 이것부터 좀 공개를 해줘야 관련해서도 논의가 좀 활발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 이게 그 소위 영포 빌딩에서 네. 계속해서 단독 보도 소스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 영포 빌딩을 소개를 해드리자면 2018년에 다스의 실소유자가 누군지 여부를 수사를 하던 검찰이 서초구 영포 빌딩에서 여러 문건들 한 3천여 건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 문건들을 압수했는데 거기서 청와대 문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때 나왔던 문건들이 지금 연일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와 관련된 건들로 이제 보도가 되고 있는데 오늘 나온 거 몇 가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8년 9년 어간에 그 당시에 이제 이명박 청와대의 대변인으로 이동관 후보자가 재직하던 당시에 김모 기자의 광우병 동영상 관련 대통령 서면 보고서라고 돼 있는 문건을 보니까 그 당시에 광우병 관련해서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고 그리고 이제 민주노총이라든지 반대 단체들을 이제 공격하는 형식의 발언을 했었던 그러다가 이제 민주노총에 대해서 민주노총이 분신 시도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돈을 보장해 준다라는 식의 발언을 해서 허위사실 유포로 재판을 받게 됐던 극우 매체의 기자한테 소송 지원을 해주는 것까지도 검토한 그런 정황이 이제 이 문건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과 관련한 지원 방안 간구 중이라고 돼 있고 변호사 선임 지원 등이라고 직접적으로 적혀 있고요. 그리고 대변인실에서 민정수석실에 기통보, 그러니까 이미 통보를 했다는 걸로 적혀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거와 관련돼서는 대통령께도 이 관련 사실을 이미 보고했다. 2008년 6월 이렇게 적혀 있기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변인실에서 특정 기자 그것도 이제 정부를 옹호하는 입장을 밝힌 사람을 지원하기 위해서 여러 좀 방식을 강구했었던 정황이 거기에 이제 문건으로 담겨 있는 거고요. 그 외에도 대변인실이 이제 정권의 협조적인 언론인들을 따로 분류해서 관리하고 심지어 대통령이 전화로 격려하는 그런 대상을 따로 분류해서
문건으로 관리해왔던 정황도 들어 있습니다. VIP 전화 격려 대상 언론인이라고 제목이 달려 있는데 여기에는 지금 이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하고 있는 박보균 당시 중앙일보 편집인도 이름이 올라 있고요. 지금은 문화일보 회장을 하고 있는 이병규 당시 문화일보 사장도 이름이 올라 있습니다. 뭐 대통령이나 혹은 국정 운영에 있어서 동조하거나 지지했다. 심지어는 대통령실 대변인실에서 일종의 기획기사 형식으로 보도 협조 요청을 한 거를 적극적으로 호응했다라는 문구들도 보고서에 직접 적혀 있기도 합니다. MBC 경영진 교체, 개혁 뭐 이런 등등등의 문건도 나와 있는데 보고자가 다 이동관 대변인이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동관 후보 측에서는 자신이 직접 작성을 지시하거나 보고한 게 아니고 표지에 적혀 있는 보고자 이동관이라는 문구도 부석실에서 그냥 편의상 적은 것이다. 실제 대통령에게 보고됐는지 여부는 모른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모른다는 말은 사실로 드러나도 나는 몰랐다고 얘기를 했지 아니라고 부인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굉장히 법적인 대응이고요. 그렇죠. 이게 그리고 공식적인 문서 아닙니까? 네. 공식적인 문서 관리를 이렇게 허술하게 했다고 하는 말 누가 믿습니까? 일선 뭐 구청 가도 이 공문이 어디를 경유해서 누구한테 전달된다는 거 밑에 다 써요, 그거. 그러면 비슷한 건데 대변인 이동관 이렇게 써 있으면 이동관 당시 대변인이 본 거죠. 보고가 된 거죠. 그렇게 봐야지 이거를 그냥 난 모른다라고 얘기하는 게 무슨 성의 있는 답변입니까? 인사청문회에서 그렇게 답을 하면 뭘 갖고 어떻게 판단을 합니까? 그리고 지금 거의 이 앞의 내용은 정권이 원하는 바를 언론이 다 이제 예를 들면 보도를 하거나 그런 방식으로 논조로 뒷받침하거나 이런 걸 해주고 그리고 이제 정권은 거기에 대해서 뭔가 이 법적 대응 이런 것도 해주고 전화도 걸어서 이제 격려해주고 전화만 건 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이제 중앙일보의 경우에는 방송 종편을 하게 됐으니 거기에 대해서 이제 신경 써줘야 된다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냥 전화 한 통을 넘는 얘기거든요. 이거는 그렇다고 하면 이게 정권과 언론의 정치적 이권 카르텔 아니겠습니까? 이런 이권 카르텔을 지금 이동관 후보자가 또 이 방송통신위원장을 하려는 게 굉장히 분명해 보이는데 대통령이 점지한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또 하는 거냐 이번에 이권 카르텔을 또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냐에 대한 답이 있어야죠. 무조건 모른다고 한다고 이게 해결되지 않는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홍보수석 시절도 그렇고 대변인 시절도 그렇고 아는 게 없어요. 이분이. 다 모르는 일이고 본인은 지시한 적도 없고 실제 대통령에게 보고됐는지도 모르고 그럼 방송통신위원장은 어떻게 역할을 하실 수 있을지 2611 최문영님 등 대구에서 잘 듣고 있다고 문자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대구 청취자 여러분들과도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뉴스 신세계 지금까지 임경빈, 김민아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